송재경의 이슈 레이더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를 챙겨보는 시간인데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미증시가 또 3대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경제 지표가 나쁘니까 올랐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그 장 초반만 해도 금리가 오르고 맞아요.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되는 GDP 나오러 있습니다. 2분기께 이제 나왔죠. 예, 맞습니다. 이게 5월 달 들어와서 원래 예상치는 이제 2분기 예상이 3.3 정도 봤는데 성장을 4.2가 나왔어요. 물론 이건 거의 주마다 계속 바뀝니다. 그쵸.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금리 올라가면서 시장이 깜짝 놀랐었는데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초기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네. 아 이러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는, 그래서 어제 하루 사이에 병주고 약주가 동시에 일어난 그런 하루였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음 주로도 계속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제 실업자가 늘어나서 주가가 올랐다.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오늘 갖고 오신 이슈도 어쩌면 이 실업자와 관련된 경제 지표의 둔화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한 개념, 우리나라에는 좀 없는 개념이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BNPL이라고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보면서 어떤 개념인지 이게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를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BNPL 아마 이제 생소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마 예, 근데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이런 몇몇 카카오 이런 데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액을 작게 해서 그렇지. 이게 우리말로 하면 선구매 후지불. Buy now, pay later.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거 무이자 할부 생각하시면 쉽고요. 무이자 할부. 예,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무이자 할부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막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좀 나눠서 살 수 있으니까 초기 구입 비용이 적게 드니까 아무래도 소비를 좀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 신용카드는 발급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깐깐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조차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Buy Now Pay Later BNPL 업체들은 이런 표현이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씬스틸러라고 그래갖고 그 사이에 거래나 그런 그 자기 월급 받는 그런 그 정보가 부족한 학생, 주부, 또 이제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이런 서비스를 얼마든지 해주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최근 한 3, 4년 동안 빠르게 성장을 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네. 이것이 최근 들어서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소비를 떠받치고도 있지만 거꾸로 이것이 제대로 숫자가 잡히지 않아서 소위 이제 규제 당국, 금융권을 관리해서 너무 신용이 과열돼서 너무 과하게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과하게 쓰면 나중에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후폭풍으로 올 수 있지 않냐는 측면에서 이 BNPL의 사용 패턴,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추적하는 흐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기시감이 드네요.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카드를 막 발급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결국 신불자들이 막 양산되면서 경기가 부러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신불자까지 나오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핀테크 업체들이라고 해갖고 기존의 그 정부의 각국 규제 당국들, 금융 당국의 그런 레이더에 안 잡혀 있는 데이터들이고 오픈을 잘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주제 갖고 온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자기 내부 고객들을 상대로 네. 서베이를 계속 통해 갖고 이제 데이터를 모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최근 한 3년 동안 엄청나게 BNPL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네. 최근 올해 들어와서 증가율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 왼쪽 차트에 있지만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살짝 눕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네요. 3개월 이동평균 YY 증가율이 확실히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전소득 구간, 그러니까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구간 모두에 대해서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지금 소득 대비 사용량이 많이 줄고 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최근 들어서 4월 달까지도 미국의 소매 판매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헤드라인 소매 매출 지표들은 잡히고 있지만 네. 그 밑에서는 일종의 약간 돌려막기 느낌?
그런 식으로 현재의 소비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뒤로 가서 소비 절벽이라고 표현하기는 네. 뭐하지만 적어도 저소득층에서는 상당히 허덕허덕 거리면서 현재의 소비를 이런 BNPL 업체들의 서비스를 이용해서까지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한 번은 앞으로도 우리 미국의 소비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심을 갖게 하는 그런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BNPL이라는 자체가 바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에 나와 있는 명목적인 소비의 활황은 어쩌면 뒤에 감춰져 있는 거는 그게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약간 균열이나 아니면 이러한 좀 BNPL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 회사들의 대표적인 이 BNPL 업체들이 그쵸. 상장돼 있는 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어펌이라는 BNPL 업체가 한 탑3 안에 들어가는 업체인데요. 상장이 2021년인가에 됐고요. 네.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납니다. 어쨌든 주가가 모든 걸 표현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 회사의 업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것이 상장됐을 때는 엄청 각광을 받습니다. 워낙 성장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급등을 했다가 최고점 2022년 21 초의 최고점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거의 80% 이상 빠졌고요. 올해 연초에 들어와서도 작년 말에 좀 반등을 했었죠. 워낙 작년 11월, 12월에 크리스마스 랠리가 있었고. 그때 이제 BN 지금 샀으니까. 예. 근데 그 이후로 들어와서 올해 들어와서 보시면 연초 이후에 주가 흐름은 거의 40% 이상 빠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미국의 소비, 특히 미리 땡겨서 신용으로 급하게 소비하는 것들이 점차 약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굳이 주가가 먼저 설명을 한다면 미국의 이제 넘버 1, 2, 3 되는 그 BNPL 기업 어펌의 주가를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되게 어쩌면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GDP는 뭐 70%가 소비다라고 하면서 소비가 괜찮으니까 연준은 또 긴축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잘 뜯어보면 이렇게 약간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면 두 번째 이슈도 이게 좀 동떨어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떤 미국의 경제를 보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스탠스를 챙겨보는데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우리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3월에 처음 금리 인하하고 뭐 6번까지도 나오다가 지금은 9월에 처음 금리 인하? 이것도 또 좀 틀릴 수도 있고 연준도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찾아봐야 될지 연준의 어떤 시장 예측력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이 예측이 맞아떨어지면 그게 예측이 아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 시장 가설엔 모든 사람이 한쪽에 예측을 하면 거기에 반대되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항상 그렇게 가진 않지만 거의 그렇게 가죠. 예, 그래서 거의 반대로 틀리게 되는 그것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이다라는 이제 뭐 경제학자들의 논리도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이건 일종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시장에 예측하고 연준이 결국은 연준의 기준금리를 대상으로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한번 갖고 나와본 이유가 뭐냐면 기업의 실적은 그래도 방향성이 위아래로 높낮이 차이는 있지만 큰 방향성 그래도 유사하게 갑니다. 잘 그래도 시장이 쫓아가는 편인데 기업도 그렇고 그런데 이 연준의 경제 지표 특히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그 경로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틀리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 자료를 갖고 온 거고요. 첫 번째 차트가 이게 그러면은 일단 연준의 기준금리를 누가 더 잘 맞히냐? 시장의 예측치가 있고 연준의 점도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열려 있는 게 시장의 예측치란 게 연방기금 선물이라는 게 CME 그 시장에서 열려서 이제 계속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짙은 녹색 선이 연준의 기준금리 추이고요. 점선이 그 시점에 소위 향후 일어날 연준의 기준금리 경로 예측입니다. 그런데 잘 맞았으면 저런 식으로 짙은 그러니까 실선과 점선이 딱 붙어 있어야 되겠죠. 비슷하게 가야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점선이 엄청 잘 보이죠. 마치 그 바람 부는 날 버드나무 가지 흩날리듯이 어마어마하게 잘 보이는데 결론은 어마어마하게 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틀리고 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시장이 좀 뭐랄까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격 이게 이제 일종의 약간 5월동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 본인들의 그러한 그 소망을 저러한 그 예측치에 녹여내다 보니까 실제 움직임하고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연준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연준은 본인들이 이제 정책을 정하는 거니까 잘 맞추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흥미롭게 봤는데 연준은 그래도 적어도 잘 맞춰야 되죠. 왜냐면 본인들이 사실은 하는 거니까. 기준금리를 움직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점만 잘 맞고 그 이유는 늘 틀리더라. 경로가. 연준도. 그래서 이제 그 기간, 특정 그 정책, 금리의 그러한 기조가 유지가 되는 시점, 아예 제로금리가 쭉 유지되는 2017년 전이나, 그 다음에 17년하고 18년도에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하던 한 2년 정도, 그 다음에 2020년 이후에 제로금리를 쭉 유지하던 시점, 그렇게 짧은 기간에만 연준의 그 점도표에서 표현되는 그 기준금리 경로가 잘 예측이 되고, 여전히 최근의 금리 인상기인 최근 한 2년 동안은 시장이나 연준의 점도표나 별반 차이 나지 않게 엄청나게 틀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방향성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잡혀 있어야만 연준이 잘 맞추지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예측을 너무 신뢰하다가 보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연준의 강경한 스탠스에 대해서 시장이 그래도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거 그리고 뭐 시장이 또 이렇게 금리 인하한다는 거에서 연준은 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연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좀 틀리고 상이할 때 결국 우리는 또 어떻게 방향과 포지션을 정해야 될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그러면 누굴 보고 맞춰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기보다는요. 그렇죠. 여기에서 갖고 와야 될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자신감을 갖고 시장에 대응하다 보면은 첫 번째로 큰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한 그러한 작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이죠. 근데 마크 트웨인의 유명한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정말로 위험한 거는 누군가 내가 뭘 몰랐을 때 내가 위험에 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 위험에 처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큰 주장이고요. 저는 그거에 이제 울림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측을 해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배팅을 했을 때 잘 맞으면 엄청난 효과를 얻겠죠. 근데 우리의 예측은 앞에 연준조차도 어마어마하게 틀리는 방향을 가는데 우리가 그런 공격적인 배팅을 했을 때 틀렸을 때 또 그 실패도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측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무언가를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투자의 원칙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대형 운용사에서 있었던 경험인데 이 포트폴리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 달에 한 번 바꿀 수 있었던 거고요. 다른 하나는 언제든 매일 내가 원하기만만 바꿀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었어요.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장에 매일매일 대응할 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바꿀 수 있는 것보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있었던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한 달에 한 번 바꿀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 주기를 좀 길게 갖고 가야 된다. 자주 바꾸면 결국 시장이 주는 신호와 소음이 있는데 이걸 구분 못하고 소음에 보통 우리가 대응을 많이 하거든요. 쓸데없는데. 이러다 보면서 매일매일 교체 매매하다 보면은 결과는 늘 안 좋더라. 그래서 예측을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결국은 내가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으니 교체 주기를 최대한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거. 이 두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실패의 확률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틀릴 수 있다. 항상 그렇게 좀 이렇게 겸손하고 그리고 때로는 또 고집을 풀어주지만 이게 계속 나오는 뉴스도 챙겨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계속 나오는 뉴스에 또 너무 대응을 하면 힘드니까 큰 틀에서는 조금 교체 주기를 한 달 정도 갖고 가는 건 저희들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방법이지 않겠냐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